안녕하세요. 역사문화학과 기하임입니다. 저는 오늘 트래블링카와 소비보르 수용소에서 있었던 수감자 봉기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발표에 앞서 내용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주제를 고른 이유를 설명하고 배경 지식으로 필요한 수용소와 그 시스템, 그리고 유대인 학살에 사용되었던 가스인 자이클론 B 가스에 대해 간단히 다루겠습니다. 다음으로 먼저 수비보어 수용소 그리고 트래블링카 수용소 순으로 각 수용소와 그 안에서 있었던 봉기, 관련 사료를 소개하는 것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킬링 사이츠라는 강의 자료를 공부하다가 각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소극적으로 죽임을 당한 것만이 아니라 탈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심이 생겼고 총 6개의 수용소 중 비교적 많은 수가 탈출한 소비보르와 트레블링카 수용소 봉기 사건을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나치가 유대인 학살을 시작한 초기에는 유대인들을 참호 속에 몰아넣고 총살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효율성도 떨어졌고 무엇보다 방어쇠를 직접 당기는 독일 군인들에게 정신적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치는 자국의 군인들을 피해자로부터 분리해 보호하면서도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는 방법을 고안했고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가스실입니다. 나치는 총 6개의 수용소를 운영했는데 모두 폴란드에 있었습니다. 나치가 폴란드인을 대상으로 인종을 차별했기 때문에 수용소를 폴란드에 세운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폴란드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6개의 수용소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폴란드 북부에 위치한 헤움노, 독일어로는 쿨룸이라고 하는 도시는 유일하게 배기가스를 이용해 유대인들을 학살한 수용소입니다. 가스 종류가 다른 수용소와는 다르다는 특징이 있고 여기서 죽어간 유대인들의 수는 아직까지 정확히 추산되지 않았습니다. 베우제츠, 독일어로는 비르케나우는 독일의 라인하르트 작전에 따라 세운 수용소입니다. 현 우크라이나 리비우라고 불리는 르브프 근교 베우제츠에 위치합니다. 나치는 유대인들을 기차에 몰아넣어 수용소로 모았습니다. 이 수용소의 규모는 작았으나 9개월간 약 50만 명이 죽임을 당한 곳입니다. 트레블링카와 소비보 수용소에는 봉기가 있어서 다른 수용소보다는 생존자가 많은 편입니다. 이 두 수용소는 오늘 발표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즈다네크 수용소와 아우슈비츠에서의 유대인들은 살해 대상이자 노예였습니다. 일하기에 괜찮은 신체 조건을 가진 이들은 일단 죽이지 않고 차출해 인력을 착취했고 그들이 기력을 다해 제 몫을 다해내지 못하면 가차없이 죽인 것이죠. 이는 나치의 추악한 면을 잘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죽이면서도 노예로도 부리느라 일부는 죽이지 않고 부려먹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수용소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치는 6개의 수용소를 세웠습니다. Extermination Camp라는 단어는 Death Camp, Killing Center라는 용어와 함께 혼용되기도 합니다. 유럽 중앙에 세워져서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27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살해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스로 인해 살해되었습니다. 나치는 이전에 정신과 신체적 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액션 T4 안락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화학적으로 가스를 제조했는데 이 아이디어가 유대인 학살에 적용되어 대량 살상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 자료는 나치의 수용소를 지칭하는 용어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잘못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과 단어들 간의 차이점을 정리했습니다. 나치 정권은 사회 통제에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캠프를 세웠는데 그들이 세운 모든 캠프가 강제 수용소 감찰관이나 SS 본부 관할 아래 있던 것은 아닙니다. 흔히 학살 수용소라고 불리는 벨제크, 수비보르, 트레블링카, 첼름노는 SS 통제 아래에 있었지만 SS는 공식적으로 이것들을 집단 수용소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 수용소는 정권이 위험 문자로 인식한 민간인을 구금한 장소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강제 수용소에 투옥되는 것은 사법 선고나 기소 절차와는 무관하고 사법 검토를 받지 않아도 투옥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강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나치가 이 강제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을 대량 학살하면서 학살 수용소, 학살센터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나치는 일부 주요 집단 수용소에서 너무 약하거나 병든 수감자를 죽이기 위해서 가스실을 설치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전체 수감자를 대상으로 확대되어 죽일 사람들만 수감하고 실제로 살인까지 이어지는 강제 수용소를 학살 수용소라고 부릅니다. 학살 수용소의 정의에 부합하는 곳은 벨제크, 소비보르, 트레블링카 수용소와 첼룸노 수용소, 아우슈비츠2 비르케나우입니다. 요즘 학계에서 더 자주 사용하려는 단어는 학살센터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단어는 사례가 있었던 모든 나치 강제 수용소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정의의 명확성이 낮으므로 좀 더 범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학살센터, 살인센터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려 합니다. 1942년 초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사용하기 시작한 가스는 자이클론 B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마즈다네크를 포함한 다른 가스실에서 약 110만 명의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이 가스에 노출된 희생자들은 20분 내에 사망했을 정도로 그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주 물질은 시안화수소로 1920년대 초 독일에서 발명된 살충제입니다. 이는 세포의 호흡을 방해하는 유독가스이며 시안화수소, 눈 자극제, 흡착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안화수소는 70mg을 흡입하면 2분 이내에 체중이 68kg인 사람이 사망할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 살충제로는 쓰이지 않지만 아직도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입니다. 소비보르는 라인하르트 작전의 일환으로 나치가 운영한 학살 수용소였습니다. 위치는 폴란드 소비보르 마을 근처의 숲이었습니다. 이 수용소의 존재 목적은 유대인들을 살해하는 것뿐이었으니 집단 수용소가 아니라 학살 수용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감자의 대부분은 도착한 지 몇 시간 안에 가스에 노출되었고 몇몇은 노동을 위해 차출되었으나 그들도 몇 달 살지 못하고 살해당했습니다. 이곳에서 17만 명에서 25만 명이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6개의 수용소 희생자 중 네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이 수용소에서는 1943년 10월 14일에 수감자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1943년 여름 소비보르 수용소가 곧 문을 닫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용소가 문을 닫으면 안에 수감된 사람들은 그대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까지 전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수감자들은 배신과 집단 처벌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폴란드 유대인 7명으로 탈출위원회를 구성하긴 했습니다만 초기에는 군사작전을 수행해본 사람이 위원회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계획에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9월 22일 수용소에 들어온 알렉산더 페체르스키라는 수감자는 러시아에서 군인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봉기 계획은 이 사람이 주도를 힘입어 작전 계획을 총 두 단계로 세웠는데요. 첫째는 저녁 집합전 시간에 수감자들이 SS 장교들을 수용소 주변의 외딴 곳으로 유인하여 살해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600명의 수감자 전원이 마당에 모이면 카포스가 SS의 캠프 외부 숲에서 특별한 작업 명령을 발표해서 전원이 정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장교들을 죽이는 계획은 제대로 시행했지만 죄수들이 집합했을 때 반란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2단계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자 무리를 지어 죄수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울타리를 넘어 지뢰밭을 건너 탈출했습니다. 이때 무기고도 습격해 무장한 채로 탈출하기도 했죠. 처음에 300명이 탈출했고 네덜란드 역사가이자 소비보르 생존자인 줄스 셰비스에 따르면 158명의 수감자들이 이 반란으로 사망했고 경비병들에 의해 살해되거나 수용소 주변 지뢰밭에서 사망했다고 추정됩니다. 추가로 107명은 SS 또는 오포 경찰 부대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50명만이 전쟁에서 살아남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봉기는 학살 수용소에서
유대인 수감자들이 일으킨 세 번의 봉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 자료는 위의 설명을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내용 설명은 따로 하지 않고 소개하는 정도로만 다루겠습니다. 브리테니,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지금까지 발행되는 영어 백과사전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1768년부터 1900년까지는 영국에서 출판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미국에서 출판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마이클 베렌바움이라는 학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학자는 퀸스 칼리지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를 졸업하고 히브리 대학교와 유대인 신학교에 다닌 사람입니다. 과거에 챔프먼 대학교, 클레어몬트 맥케나 대학교, 리처드 스톡톤 대학교, 클라크 대학교에서 홀로코스트 연구 방문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료는 미시간 주립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한 소비보르 학살 수용소 조감도입니다. 이 사이트는 디지털 퍼블릭 라이브러리 오브 아메리카로 미국 전국의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및 기타 문화기관의 자료들을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의 경우 미시간 주립대학교가 제공하고 있어서 여기 보이시는 View Full Item 버튼을 누르시면 미시간 주립대 도서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이 자료는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에서 제공하는 홀로코스트 엔사이클로피디아 사이트입니다. 소비부로 봉기를 잘 정리해 놓은 자료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도 소비보르 봉기에 대해 정리한 자료인데요. 다른 자료와 달리 사진과 함께 설명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해에 도움이 잘 될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인 월드 아틀라스는 온라인에서 지리를 다루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단체는 1994년 지도 제작자인 존 모원의 가족에 의해 시작되었고 오늘날 사회학, 인구학, 환경, 경제, 정치, 여행을 포함한 지리학을 다루는 출판 자원 중 하나입니다. 이 또한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데이 트러스트라는 단체에서 제공하는 소비부어 수용소 봉기 자료입니다.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데이 트러스트는 영국 정부가 홀로코스트 기념일을 홍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입니다. 이 자료는 앞서 소개한 DPLA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비부르 말살 수용소에서 일어난 봉기와 하겐에서 있었던 전 친위대 지휘관의 재판, 그리고 그에 대한 당시 언론의 관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관련 자료는 셀마 빈버그의 일기 일부분입니다. 그는 하임 엥겔과 함께 소비부르 강제 수용소를 탈출한 직후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는 앞서 소개한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입니다. 다음으로는 트레블링카 수용소에 있었던 봉기를 설명하겠습니다. 트레블링카는 바르샤바의 북동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주로 바르샤바 바이알리스톡 철도 라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치는 1941년 12월 트레블링카를 소규모 강제 노동 수용소로 개방했는데 이 또한 나치의 파이널 솔루션, 즉 유대인 학살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나치는 주로 폴란드계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트레블링카 수용소에서 사망한 총 인원은 약 7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망한 유대인보다 많은 수입니다. 1943년 8월 2일 유대인 포로 노동자들이 계획한 반란으로 우크라이나 경비병과 SS 장교 한 명을 죽이기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아 전체적인 반란 계획 자체는 실패했습니다. 이때 200명이 수용소에서 탈출했지만 대부분은 결국 살해되거나 다시 붙잡혀왔습니다. 이 반란은 폴란드 육군의 전 유대인 대장 줄리안 초르시키 박사에 의해 처음 조직되었습니다. 그의 조직위원회는 4월 19일 포획될 위기에 처했는데 이때 잡히지 않으려 독약으로 자살했습니다. 이후 차기 지도자는 또 다른 전직 폴란드 육군 장교
베렉 라이처로 세워졌습니다. 반란은 1943년 8월 2일 월요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수용소의 일정표상 월요일은 유대인들을 가스로 살해하지 않고 쉬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더운 여름날이었고 독일인과 40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수영하기 위해 버그강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반란을 시작했습니다. 공모자들은 미리 복제한 무기고의 열쇠로 문을 열어 무장했습니다. 오후 3시 45분부터 700명의 유대인들이 본격적인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로 시설을 공격했고 관리자들은 기관총으로 유대인들을 진압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이때 200여 명이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절반이 추격 끝에 살해되었고요. 반란 수감자들이 이때 실수 하나를 했는데요. 바로 타 수용소와 군대로 연결되는 전선을 끊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소의 연결망은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당시 살아남은 관리자들이 지원군을 불러들였고 위험한 탈출 과정 끝에 약 70명만 종전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 봉기로 사망한 독일인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봉기와 관련된 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봉기 이후 커트 프란츠라는 사람이 8월에 수용소 부사령관으로 왔는데 이미 봉기가 있었던 곳이어서 그런지 해당 수용소에서 가스로 죽이는 유대인들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료도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내용 설명은 따로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브리타니커 백과사전은 지금까지 발행되는 영어 백과사전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1768년부터 1900년까지는 영국에서 출판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미국에서 출판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마이클 베렌바움에 의해 작성된 것인데요. 이 저자는 앞서 소비보르 봉기에 설명을 할 때 언급했기 때문에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DPLA에서 제공하는 트레블링카 강제 수용소의 건축 조감도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데이 트러스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트레블링카 봉기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뮤지엄에서 제공하는 트레블링카 봉기 관련 사진 자료입니다. 이 사진은 반란 중 죄수들에 의해 피어오른 불의 연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한 철도 노동자에 의해 촬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봉기에 참여하고 나서 전쟁 후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지도는 1941년부터 44년 사이 게토와 수용소에 있었던 유대인 무장 저항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New American Library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The Lesson of Treblinka 라는 제목의 한 잡지 기사를 스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자료는 The 니치콜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나치에 의해 고통받고 희생된 유대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이 자료는 트레블링카와 관련된 자료들을 영역별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쉽게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입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